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항상 사연을 잘 보아왔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보낼 줄은 몰랐네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화려한 돌싱이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시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눈에는 눈 예능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그대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20대 때 저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오래 살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꽉 막혀 보일 수 있는 집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많은 관심 속에서 두 딸 중 막내로 자라나면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다만 커오면서 부모님들께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의 끝나지 않은 시집살이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누이가 2명이나 있었고 외면을 당했죠. 생각해보면 아빠는 밥숟가락 하나 놓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었고, 엄마는 명절마다 제사할 때 먹을 음식들부터 시어머니의 병까지 모든 게 몸에 지치도록 다 담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저 즐겁게 놀기만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점이 많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음식을 차리면 고모 가족들과 다른 친척들이 와서 음식만 싹 먹고 통에 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또 힘들어하셔서 며칠 동안 쓰러지시고 아빠는 그 와중에 밥을 차려 달라고 보채는 모습들이었죠. 제가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이상형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제사를 안 지내는 남자,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남자가 제 이상형이자 첫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나 새로 호감이 생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점을 꼭 확인하게 되었어요. 가는 남자를 만나면 제사 유무를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참 웃기죠. 하지만 저는 제사를 지낼 자신도 없었고 엄마처럼 잘 해낼 자신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빠의 모습과 달리 전 제 편이 되어주어서 저를 보호해줄 남편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물어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론적으로 시집살이라고는 펄쩍 뛰던 제가 못 피하고 그런 시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첫 만남을 만났습니다. 저는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함께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던 제게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실 월급은 프리랜서인 제겐 많이 적었지만 30대가 되어가는 나이의 남성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었죠. 주선자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만나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꽤나 있어 보였습니다. 제 첫 질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던 그와 나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0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바쁜 직장인이었고 결혼 자금을 모아가며 함께 살아가고자 했어요. 정말 이상적인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한 뒤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처음으로 양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사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대강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분위기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레 바쁘신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분위기도 좋게 흘러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계셨다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회도 즐기셔야 한다고 하시며 대단하세요, 어머니. 나도 반가워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참 열심히 산다며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저도 이 사람 덕분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앞으로 자주 보자.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밥 먹을 때도 시종일관 저를 칭찬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막내딸이라 저희 친정에서 시집 보내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농담도 하셨죠. 결혼하면 더 잘해주겠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올게 하면 되려나. 우리 같이 쇼핑 가자. 나온 김에 내가 예쁜 거 하나 사줄게.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처음 배웠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요. 참하고 예쁘게까지 하고 우리끼리 쇼핑도 하고 들어가자네. 네, 그렇게. 첫 만남부터 형님과 저는 정을 쌓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다르게 이상적이고 좋은 시댁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처럼 제사를 지낼 일도 시집살이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마음도 놓았던 것이죠. 앞으로 닥칠 일은 모른 채로 모든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님하고 형님 정말 좋으시더라. 복 받았어요. 나 제사도 안 지내고 결혼하면 더 잘해주신다고 하고 또 형님께서는 스카프도 사주시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시댁은 절대 없지? 사실 교육의 효과야. 무슨 교육이냐면 다 앉혀놓고 유튜브라도 보여드린 거야? 아니, 나 정말 장가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 능력 있는 예비 며느리 잘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렸어. 집 끊기는 부탁 안 드려도 엄청나게 돼요.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마음씨가 고운 분들이라 다들 너무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고생 많았어요. 응, 고생했어. 얼른 씻어. 저는 장가를 가고 싶어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교육을 시켰다는 말이 조금 거슬렸지만 어머니와 형과 직접 만나본 적이 있고 친절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시댁과 도보 5분 거리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 새롭게 맺어진 가족과 친해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옥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과 형님께서 이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집에 도착하는 그날부터였죠.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에 들르라는 어머님의 부탁을 듣고 선물도 가져왔고 인사도 당연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오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걱정되어서 결국 남편과 함께 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애할 때 익힌 어머님인데 결혼 후에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났다고 할까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선물 좀 사왔는데 맘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아들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던지. 원래 그대로 여기 있었지만 너희가 앞에 있어서 다행이라. 30살 넘고 이것저것 일만 했으니 집안일은 뭐 할 수나 있겠니?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대학교 외국에서 나왔고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우리 아들 굶길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부른 거야? 해줄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우선 생일부터 다 받아 적어라.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기억해 두었다가 꼭 전화해 주시길 바라며 음력과 양력을 잘 기억해 두고 우리 집안 첫며느리가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기쁘실지 상상이 가네요. 그런 작은 일들이 여자가 챙기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남편도 기쁘게 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오래 다녀온 며느리를 반겨주고 시어머님은 제가 해야 할 며느리의 덕목을 계속 읊어주시더군요. 종이와 펜을 주시면서 반드시 적으라는 말도 함께 해주셨고요. 남편은 어디 있었냐고 물으시고 저와 어머니를 슬쩍 보신 뒤 안방으로 들어가서 코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저 역시 영원히 이런 가정 분위기를 지키겠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탓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우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선시대 그 자체였어요. 혼인신고를 한 직 후 어머님이 이렇게 돌변하신 것을 보니 당황스러웠고
다만 결혼한 후에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어머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A4 종이에 친척 어른들의 족보와 주소 번호까지 모두 알고 나서야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남편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맛있는데 분위기를 좀 느끼러 가자고 했더니 시댁에 끌려가서 엄마께서 하라는 일만 잔뜩 시켜대시더라. 이게 뭐냐? 고 엄마가 보수적으로 말하셨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무당이냐고 생각할 만큼. 내가 얼굴만 보면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그냥 웃고 계시던 거라서 몰랐겠지.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었어. 내가 일하면서 다 어떻게 챙기냐는 생각을 하시고 생일에 전화한 번호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찾아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 그것도 교육의 효과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엄마와 누나께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는지 아나.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결코 망쳐서는 안 된다고 비는 채로 간절히 부탁했더니 문제없이 결혼했었어. 뭐야, 나가 농담하고 있는 줄 아나 봐. 사기 결혼이야? 아니야,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해. 알잖아. 내 유일한 조건은 시집살이를 원치 않는 남자였다는 것. 내가 잘 알게. 오늘 힘들었지. 얼른 가서 쉬자. 무서워. 맨날 그렇게 부르면 무슨 의도로 하는 거야? 아마 어린아이니까 그냥 초반에 대충 말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여보. 그렇게 큰 다툼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와 어머니의 방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크게 뜬 반짝이는 눈으로. 며느리의 덕목까지 입어주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고 잠마저 설쳤습니다. 결혼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며 조상님께까지 기도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 엄마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반대하여 조상님께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 우리 집 주변에 살게 된 게 문제였던 것일까요? 어머니께서는 시도 때마다 우리 집을 찾아오시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출근에 없었고 저는 영어 강사로 오후에 출근하여 아침에 찾아오시는 경우 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너무 없네. 뭔가 사와. 나물이 제철이래. 얼른 먹어야지. 우리 어머니 그래도 먹으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냉동식품만 먹이는 거니? 몸에 안 좋다고. 직접 해서 먹여야지. 우리는 집에서 반찬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메뉴를 정해놨어. 참고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엄마가 맛을 제일 좋아하니까. 나도 잘할 수 있어. 30대라서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돼. 결혼 준비를 해서 한 거니까. 비밀번호 말해줄게. 너희 없을 때 조금이나마 추워지도록. 요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남편이랑 상의해야겠다. 같은데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 결혼도 저희 둘이 한 거예요.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세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없다부터 시작하셔서 어머님은 비밀번호까지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어머님이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는 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없는 동안 집에 와서 주변에 얼마나 우리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이후 어머님은 안부 전화도 안 하시고 장 보러 마트 같이 가자. 저녁 뭐 먹었니? 애는 언제쯤 가질 예정이냐? 사주상 올해 안에 꼭 가져야 한다더라고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꼭 카톡으로 남겨주셔야 해요. 해야 할 일에는 번호까지 적어주셨어요. 이쯤 되니 핸드폰에 어머님 번호가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릴지도 몰랐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누이한테까지 뭐라고 하실지 몰라서요. 종종 시누이에게도 전하고 오곤 했어요. 오케이 나야, 잘 지내셨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야 했는데 먼저 전화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전화를 많이 거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뭐,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우리 한 말씀 하셨어요. 아, 전화를 안 받은단 거죠. 집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집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아니고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들어보니 동생 밥도 잘 안 챙긴다는데 그게 서러워.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배 나와. 잘 먹여줘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이쯤 되면 제가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닐까요?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 밝게 미소 짓던 어머니가 저렇게 사람을 들들 볶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이 정도로 예상했으면 저는 남편과의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중에 전화를 받으라고 시누이한테 시키기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좀 말려달라고 이리저리 찾아오시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고 또 남편이 출근하면서 난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화를 피하는 방법도 생기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커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정확히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 이후로 잘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간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멀리 이사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첫 명절 바로 서 뵙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댁이 가까워서 시댁에 먼저 들리게 되었어요. 시댁에 먼저 가는 것이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가까워서 먼저 가는 게 어떤 것인지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은 계속해서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차가운 분위기로 가세요. 굳이 친정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내 어머니를 뵌 적이 없으니 부모님 만날 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기다리시는데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 여자가 결혼하면 친정을 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야. 나는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방문한 적이 없어. 어머니, 요즘 세상의 친정을 잊고 살라니 어떤 뜻이신가요? 세상이 변하면 어머님도 변해야 해요. 며느리의 덕목을 생각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고 있나 봐요. 기본을 준수해야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요? 며느리의 덕목에 친정에 가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한 걸까요? 며느리의 덕목에는 냉동식품을 먹지 말라는 규칙도 있나요? 그런 경우 시어머니의 덕목에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집에 매일 찾아가기도 하는 걸까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말했나 봐요.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터질 것만 같았고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어머니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덕목에 대해 계속 언급하시니 제가 덕목을 지키려 결혼한 게 아닌데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명절에 친정을 가면 안 된다고 하니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 건가요? 처음으로 어머님께 말을 하자 남편도 당황하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달래줬을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로 이해하고 상황이 진정되었어요.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형님도 늦지막이 집에 도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형님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이었습니다. 아, 엄마. 시댁에서 계속 무슨 말을 하시고 붙들어 놨다 놓지 않으시고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짜증나. 거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없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가 이렇게 어려워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면 빨리 집으로 보내줘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거기도 참 양심이 없네요.
내 마른 시댁은 옷을 갈 때마다 지치신 모양인데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붙잡고 자고 가라는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아니야.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 절대 자지 마. 습관이 돼. 외로워서 그래. 그러나 너는 기분만 해라. 잘하려고 더 해도 칭찬 못 받는 게 시댁인 거야? 그래야지. 걱정 마세요. 옆에서 듣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시누이 시댁은 그렇게 객관화가 잘 되어서 욕을 하시면서 왜 제 시대에 여기 있는 건 모르시는 걸까요? 저도 똑같이. 시누이와 같은 누군가의 딸인 걸 왜 대체 모르시는 걸까요? 남 욕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 설날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고요. 남편이 방 안에서 제발 천명절만 어머님 비위 맞춰주고요. 다음부터 먼저 올 필요 없다고 말에 비가 판을 한 번만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할 말은 대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친정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만 양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옳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엄마 아빠 저예요. 오늘 시부모님 집에서 못 넘기겠다고 연락했어요. 내일이라도 오면 돼. 왜 이유가 생겼는지요. 시부모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명절이 끝나고 주말에 한 번 가고 싶어요.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마음 편히 해결하고 와요. 막연하게 왔다 다녀가면 더 걱정이 되잖아. 아무 때나 오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내 아빠께도 말 전해주세요. 곧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결국 설레하는 것도 없이 시댁에서 눈치를 살며 일을 보며 도와주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오니 어머니께서 다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추석 때도 꼭 먼저 와야 한다. 명절은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답도 않고 가보겠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일만 알고 남의 일은 잘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의 딸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곱씹은 채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넘어갔어요. 다음 추석을 악물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남편이 또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회사를 찾는 동안은 제가 가게를 책임지며 남편에게 용돈을 주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제가 그저 가정에만 신경 쓰고는 시어머님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흘러가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크게 저에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표정의 변화도 없으니 말이 안 통하리라는 것을 아셨나 싶을 때도 있었고요. 또 오전에 계속 전화하는 걸 방해받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억니다. 여름이 지나 추석 전까지는 종종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아뵈는 일이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생신도 겨울이고 그 전까지는 만날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과 협의해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죠. 전설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언제나 추석 때도 먼저 돌아오라고 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먼저 오라는 말씀이신지 무얼 부탁하시는 건지 심부름 전화인지 알 수 없어서 친정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방 안에서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생각하게 하며 다가와서는 또 화나게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큰일이네. 여보야, 왜 또 그러는 거야? 엄마가 아프다고 죽겠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울먹이며 전화하셨어? 아니,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했던데 괜찮으셨는데 누나도 같이 아프신가 봐요. 이거 식중독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병원에 가야겠다. 어디로 가야 할 거라고 하는데? 집이라고 하네요. 당장 지금 오라는 거예요. 먼저 제 집에 들러서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가야겠다. 병원에 모셔다 들어가야 해요. 집 근처라서 혼자 가기엔 무리하죠. 편찮으신데, 그래요.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들어가서 가라앉히는 주사 맞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조아 남편이 많이 편안하시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우선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먼저 달려갔어요. 우선 사람이 아파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친정에 먼저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 순간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드라마처럼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많이 편안하지 않다고 아픈 소리를 계속 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병원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많은 돈이 든다고 하시면서 급고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사다 드리겠다고 해도 거절하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딱히 어디가 아파서 말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오늘은 시장에 못 가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계속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얼른 나으셔야죠. 나도 그냥 모르겠다. 몸이 아픈데 몸살인 것 같으니까? 어머님,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 잘못 드시거나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겠다. 오늘 아침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증상은 그냥 몸살만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몸살 약을 사올까요? 야근하고 집에 왔어.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가세요. 안 간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 하면 복잡해. 그냥 문을 닫고 쉬게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 고집센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나와서 시댁에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아버님이 오늘 일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고 꼼짝 못하게 병건을 하러 가셨어. 그래서 연휴 중 첫날이어도 사람이 아플 때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 그래도 시누이와 어머님을 신경 써서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했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시누이가 어머님이 누워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둘 다 웃음소리가 들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딱 알 것 같았어요. 아, 이걸로 우리를 친정에 못 가게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살펴보니 음식도 잘 드시고 체온을 재도 열도 없으셨고 입술색도 빨갛게 혈색이 잘 도는 것을 보고 어머님과 시누이가 꾀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자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친정에 보내려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결혼 내내 친정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대체 무슨 원하시는 게 있는 걸까요? 뭐였을까요? 잠시 나가서 왔다고 해서 20분쯤 머물렀는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누워 계신 방으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고스톱을 치고 있더군요. 제 인생에서 제일 화났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일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고요. 어머님,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마트에 가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환자라고 누워 계시겠다며 더 아프시겠죠. 잠깐이라도 운동을 해야 좀 나아질 텐데요. 별것도 아닌 걸로 오버하면 아파. 당신은 지금 진짜 편찮으신 것 아니죠? 꾀병이시잖아요. 친정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네요, 어머님. 어머,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사람 잡을 내진 못하게 이거? 또한, 뭔 친정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아예 시댁 사람인데, 그리고 시누이랑 나랑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못 봤어. 그럼 병원 가세요. 지금 가세요. 병명 나오면 저가 사과드릴게요. MRI CT와 피 검사 다 받아오세요. 돈은 저가 다 내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와서 보여주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들어왔네. 내 아들 돈 못 번다고 지금 시부모도 무시하고 있는 거냐? 언제요? 제가 용돈 주는 거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갈 준비를 했죠. 옆에 있는 남편까지도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뭐가 대체 뭐가?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걸 내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군.
시댁이 먼저 오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가까우니까 자연스레 먼저 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를 친정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야. 저번에는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한 번만 이해해 주라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사정이 생겨버렸어. 엄마와 누나가 들누워 있는 걸 본 것 같아. 내가야말로 깔깔거리면서 고스톱을 치는 건 본 적이 없었니? 꾀병인 것을 보면 너와 누나도 똑같아. 시댁에 가기가 싫어서 누워있으면서 우리를 친정으로 보내주지 않는 것은 업을 섞은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진짜 아까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본 것 같단 말이야. 병가 나라도 해야지. 대체 어디가 혼자고 고스톱 돈이라서 땀 나셨나 보지. 난 가게 나도 못 가게 하시니까 더 미치겠다. 너가 이런 집 아들이었으면 난 결혼 안 했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친정 가라고 하셨으면 안 갔을 수도 있겠다. 너 말 다 했어? 그래서 뭐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너가 말 먼저 꺼냈어 알지 해 그럼. 이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 버리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친정으로 뛰쳐나갔고 시댁과 시댁은 잘못한 것을 아는 건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진짜로 완전히 틀어져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사랑하고자 결혼했지만 친정에 갈 수도 없고 명절마다 가지 못해 전화도 못 드리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깊은 대화도 하기로 했고 남편이 시부모님 집에서 자고 와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서로 이혼도 생각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전화도 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싸우는 걸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만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나는 그 순간 시어머님 편을 드는 남편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할 날만 기다리며 생각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동안 다음 명절이 또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게 되었다. 서로 합의해서 추석은 챙길 거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시댁으로 먼저 향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에 가려고 하자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친정에 못 가게 하셨다. 이번에도 울고 계시더라도요. 아이고, 내 팔자가 너무 아프군요. 시아버지를 두고 저번 추석 때 친정에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결혼할 때부터 출가할 외인이라고 했었지만 친정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어머님. 출가 외인이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을 잊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었죠. 나는 결혼한 이후 한 번도 친정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도 하셨었지요. 그래, 내가 잘못 말했다고요? 근데 왜 형님이 매일 어머님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그 말대로라면 형님도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건가요? 뭐죠?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가 띡띡 눌리며 신우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달려가서 문을 다시 잠갔어요. 형님은 영문도 모르는 채 밖에서 남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친정아는 오지 말아주세요. 출가 외인이니까요. 시집가면 남자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왜요?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을 잊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들으셨죠? 이제 오지 마세요. 명절은 시댁에서만 보내줘야 한다던데요. 여기는 이제 잊어주세요. 내 딸은 다르지. 너 말 다 했어?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왜냐면 전 어머님이 당신이 요구한 바를 따라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못한 걸까요? 현관문 앞에서 마음은 차고 신랑이 되었다 하던데 남편이나 이럴 때 나타나서 나를 멈추기 시작했죠. 제가 신우에게 문을 열려고 하자마자 제가 문을 열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니 남편이 갑자기 내 꺼비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옆에서 주저앉아 우시고 너 어른에게 지금 왜 그렇게 막말하는 거야?
제가 남편한테 꺼비를 맞자마자 그대로 남편에게 땅바닥 2대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왜 그러니 나 때리니? 하듯이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널 때렸나? 는 물성을 보이고 어른인데도 담담해져야지. 너 그만 비꼬고 흥분하지 말고 문도 열고 왜 자꾸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냐 지금 깨달아야 해. 내 엄마가 한 말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내가 감히 때리면서 지금 우리 대신 얼굴 보지 말자. 깔끔하게 이혼하자. 지금 서로 흥분했잖아. 실수잖아. 진심도 아니고 이제 내 돈 말고 너 돈으로만 사는 연습 열심히 해봐. 어디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내 생각은 작년 추석 때 끝났는데 나 혼자 친정 갈 때 이미 그때 택시에서 다 끝났어. 너 혹시 생각하고 있었어? 이혼하기 싫어서 어떡하나 미안해. 엄마 모시고 누나 모시고 살아. 요새 일어나 두면 결혼 못하는 거 알지? 저런 엄마의 이혼남에 난 너가 불쌍하다. 할 말이 끝나고 문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들으니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며 다시 잘 지내자고 매일 2차례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다며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흔들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온몸이 거짓말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다시 합쳐져도 예전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의 한 경제적 기여도가 더 높아서 전반적인 판결도 저에게 유리하게 잘 나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 집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이후로 어머님과 남편께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주셨지만 지금은 차단하고 번호도 바꾸고 없었던 일처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제가 큰일을 이겨낸 화려한 싱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부모님도 제 부모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희생하시며 열심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서로 갚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저는 그들이 하는 대로 저도 챙기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에 못 가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시부모님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 했던 것 같네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상황을 겪어 혼란스러웠고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앞으로 다양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